재판장님, 제 아들이 치매 걸린 저를 속여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피구석에 앉은 아들 최민수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때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과 어머니가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된 걸까요? 배신과 헌신, 정의와 복수가 교차하는 한 어머니의 처절한 생존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잠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 살았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올까? 매일 아침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요양원에 온 지 벌써 6개월째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으니까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순자 씨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이 나이에 혼자 남겨질 줄은 몰랐는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순자 씨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여러 노인이 함께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죠.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각자의 상처를 삼키며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요양보호사 박미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내 습관이 돼서요. 순자 씨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는 이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순자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드님한테서 연락 오셨어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쁜가 봐요. 미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순자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죠.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그날부터 순자 씨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아 있었죠. 엄마가 꼭 대학 보내줄게. 순자 씨는 그날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포차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3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순자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만 잘 되면 엄마는 괜찮아. 순자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자신도 행복할 거라고요. 대학 4년 내내 순자 씨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가락 마디가 굳어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엄마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취직하자마자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나갔습니다. 엄마 회사가 멀어서 따로 살아야 해요. 순자 씨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명절에만 오게 되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민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순자 씨가 평생 모아도 꿈도 못 꿀 만큼 비싼 곳이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 부부가 인사를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아내 수진이에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예의는 바른데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순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빼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자기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가끔 손주 보러 가면 되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 후 민수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1년이 지나고 순자 씨는 70을 넘겼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1시간을 헤매다가 다행히 아는 이웃이 발견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순자 씨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이웃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초기라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기는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병원 다녀왔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초기 치매래.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이 들면 깜빡깜빡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의사들이 너무 호들갑이에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병을 호들갑이라고 아들이 말하다니. 그래도 의사가 혼자 살기 위험하대. 같이 살면 안 될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 좁아요. 수진이도 일하고 있고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볼게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요. 민수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주는 서글픔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낯선 곳으로 가야 하다니. 하지만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민수도 힘들겠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이틀 후 민수와 수진 씨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문제야.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래. 수진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우리 애 학원비랑 비슷한데요. 어머님 재산은 없어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 한 채 있어. 작은 빌라지만. 수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집을 팔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 집인데 당신 정신 차려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실 수도 없는 분이 빈집 들고 계실 이유가 뭐예요? 팔아서 요양원비 내는 게 합리적이죠. 민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너무 순진해요. 수진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수진 씨와 결혼하면서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수는 어머니를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집안의 부유함을 보고 나서부터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능력 없는 건 부끄러운 거야. 수진 씨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민수의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민수야. 순자 씨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밥이라도 해줄걸. 순자 씨는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순자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 정말 거기 가야 하니? 엄마를 위해서예요. 민수는 준비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엄마 같은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 춘자 씨는 팜플렛을 받아 들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니? 춘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민수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해요. 춘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싸? 엄마 연금으로는 안 되겠네. 괜찮아요,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파시면 돼요. 춘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을 팔아? 네,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실 수도 없잖아요. 빈집 유지하는 것도 돈 드는데 파서 요양원비로 쓰는 게 낫죠. 춘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그저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고 아들을 키운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홀로 지켜온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춘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키운 곳이야. 여기 우리 추억이 다 있는데.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집은 나중에 제가 새로 구해드릴게요. 일단은 요양원에 계시면서 치료받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다시 집을 구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새로 구해줄 거니? 춘자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민수는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춘자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네 짐이 되면 안 되지.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기 서류에만 사인하시면 돼요.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춘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만 사실이었습니다. 서류 더미 안에는 요양원 서류뿐 아니라 집 매매 위임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민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춘자 씨는 안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춘자 씨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7장의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민수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언제 요양원 가니? 춘자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춘자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빨리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엄마 토요일에 봐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렴. 춘자 씨가 붙잡았습니다. 다음에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민수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춘자 씨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요양원에 다 있어요. 춘자 씨는 작은 가방 하나에 몇 벌의 옷과 사진첩을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춘자 씨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남편과 찍은 사진, 민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낡은 소파와 식탁,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춘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집 문을 닫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춘자 씨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집,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그곳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춘자 씨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니? 네,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민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벌써 가니? 춘자 씨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일이 있어서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다음 주에 면회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를 위한 일이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춘자 씨는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어쩐지 좁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인가? 춘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풀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땐 우리 행복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춘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소리들,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자 씨의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이 앉아있는 노인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자유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직원 박미영 씨가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한테 연락해보세요. 면회비를 안 주셔서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면회비요? 네, 저희 요양원은 면회비를 따로 내셔야 해요. 순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하게 된 거라고요. 아니,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요양원 사무실에 전화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연결되었습니다. 네, 요양원이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면회를 원하십니다. 아, 죄송한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면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도 안 받을 예정입니다.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정 사정이 있어서요. 더 이상 연락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이라는 거요. 그날 순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식사라도 하세요.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 미영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 어르신 힘내세요. 미영 씨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부터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도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 집은 어디 있어요? 미영 씨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집을 찾아야 한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집에 가야 해요. 민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등기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미영 씨에게 부탁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미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확정 통지서네요. 순자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 댁 주소로 된 부동산이 매매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순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집이 팔렸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미영 씨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매도인이 어르신 성함으로 되어 있어요. 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서류들, 요양원 서류라고 했던 것들, 서명한 게 집 파는 서류였구나.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날 속였어. 미영 씨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 연락해보세요. 이건 분명 사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해도 안 받아요. 나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집을 빼앗았다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집을 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요양원비를 내기 위해서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돈은 아마 자기가 쓰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요양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요양원비는 누가 내고 있나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3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하셨어요. 그 후로는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으십니다. 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퇴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전 어디로 가나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통은 가족분들이 전 갈 곳이 없어요.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집도 팔렸고 아들은 연락도 안 받아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사와 상담해보세요. 무료 시설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무료 시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무료 시설에 가야 한다니. 순자 씨는 방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을 받는 낡은 수첩, 희망의 실마리. 손이 저절로 수첩을 집었습니다. 펼쳐보니 지난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입학금, 매달 보낸 생활비, 결혼식 비용까지 모든 돈의 출처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푼푼히 모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아들에게 준 돈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자신의 노동으로 번 것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밤늦은 청소까지 피땀 흘려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를 버리다니. 순자 씨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치매가 있어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리고 집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 법이 있을 거야.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환자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게 정당할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미영 씨를 찾았습니다. 미영 씨,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요. 미영 씨는 놀랐습니다. 변호사요? 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오후, 미영 씨는 순자 씨에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신대요. 순자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강민준, 전화해볼게요. 순자 씨는 명함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순자 씨는 미영 씨의 도움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르신이시죠? 젊은 남자 변호사가 나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순자 씨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여 집을 빼앗았다고.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변호사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들, 날짜와 금액, 사진들까지. 이거 대단한데요.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순자 씨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네, 어르신.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변호사 강민준 씨는 순자 씨의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집 매매 계약서 사본, 의사 진단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서를 다시 받으세요. 정확한 진단 날짜가 중요합니다. 순자 씨는 미영 씨의 도움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네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진단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 등기부 등본,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하나하나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중요해 보여요.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쌓아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강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입니다. 아드님이 어르신의 치매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했네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사 고소요? 그럼 민수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민수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어르신,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아드님은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면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사기죄와 재산 편취죄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들, 의사의 진단서, 아들이 보낸 문자들,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민수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민수가 수진 씨에게 서류를 보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래.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고소를 했어요. 사기죄와 재산 편취죄.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날 고소했다고? 그게 가능해요? 치매 환자가? 수진 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너무 안일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을 줄 알았죠.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집 팔라고 했잖아. 뭐요? 수진 씨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나한텐 책임 떠넘기지 마요.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착수금만 1,000만 원이래.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한 돈 쓰면 되죠 뭐. 수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아번 돈을 이런 데 쓰게 되다니. 일주일 후 민수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강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만 앉으세요. 경찰이 말렸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 씨, 고소 내용을 진술해 주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여 집을 빼앗아갔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저를 이용해 요양원 입소 서류라고 속이고 집 매매 위임장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민수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엄마가 혼자 사실 수 없어서 피해자는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순자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준 돈, 30년간의 모든 것이요. 경찰은 수첩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날짜와 금액이 다 나와 있네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요양원비를 내려고. 그럼 요양원비는 지금도 내고 계십니까?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그건.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을 팔아서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3억 원입니다. 경찰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3억 원을 받고도 한 달 200만 원의 요양원비를 석 달치만 내셨네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찰은 은행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급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
자동차를 사고 여행을 다녔다니. 민수야,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키웠니?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2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끝까지 민수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순자 씨와 민수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가족인데. 순자 씨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네가 가족이라는 걸 알았으면 날 버리지 않았겠지.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치매 걸리시고. 그래서 날 속여도 된다는 거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그래서 네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넌 뭐 했니? 날 요양원에 버리고 내 집 팔아서 차 사고 여행 가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미안하면 다니?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작 미안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엄마 고소 취하해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네 양심이 살아있었으면 진작에 연락했겠지. 요양원비도 냈겠지.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겠지. 하지만 넌 한 번도 오지 않았잖니? 민수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강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어르신 재판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의사 소견도 명확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민수는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 아드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자신의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 이기기 어렵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어머님의 치매 진단일, 서명 날짜, 모든 게 어머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합의를 권합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집을 돌려드리고 요양원비를 보상하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돌려주면 이미 쓴 돈은 어떻게 하나? 새로 산 차도 팔아야 하고 빚까지 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짜증이 났습니다. 빨리 합의하세요. 이러다 당신 진짜 감옥 가요. 알았어.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변호사가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강 변호사는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집을 돌려드리고 요양원비 6개월치를 보상하고 사과한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살 것 같은데요? 평생 요양원비를 보장해야 하죠. 강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제가 다시 협상하겠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평생 요양원비를 보장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죠.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민수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집을 돌려주고 매달 200만 원씩 요양원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오세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드디어 자신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합의가 성립되고 한 달 후 순자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을 떠나는 날 미영 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르신 건강 잘 챙기세요. 고마워요, 미영 씨. 순자 씨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수가 청소라도 했는지 깨끗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어린 민수, 그리고 젊은 자신. 그때가 좋았는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풍경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좀 멀리 다녀왔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야위셨네요. 이제 밥 잘 챙겨 드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면회를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편했습니다. 배신한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순자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먹한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제 잘못을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안다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날 민수는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민수는 면회를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점차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민수는 수진 씨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도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들어와.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 씨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에서 복지 담당으로 발령받았어요. 복지 담당? 네,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에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이가? 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제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순자 씨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 그게 진짜 효도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매 증상도 약물 치료를 하며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행복하게 지내시나 봐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산책하는 부부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엄마 생신이잖아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던 생일을 아들이 기억하다니. 생일은 뭐 그냥 넘기면 되지. 아니에요, 엄마. 올해는 꼭 챙기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집 안에는 풍선과 장식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케이크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엄마 생신 파티예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구나. 순자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이런 걸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엄마, 소원 빌어요.
민수가 촛불을 켰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수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니?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새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이걸로 자주 통화해요. 고맙다.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게.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잘 된 건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민수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강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민수와 수진 씨에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일하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이거 봐. 민수가 수진 씨에게 통지서를 보였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래.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요? 1억 5천. 고작 그것밖에? 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빚이 얼만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아 쓴 돈, 자동차 할부금, 카드 빚, 모두 합하면 2억이 넘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님께 도움 청해봐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이제 막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겠어.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 몰래 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가 혼자 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 수진이 어떻게 혼자? 민수는? 남편은 몰라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찾아왔어요.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큰일 났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 빚더미, 집까지 날릴 수 있다는 것. 순자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어머님, 수진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2억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 네가 미쳤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님 집 담보 대출 받으시면 돼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을 하라고? 네, 어차피 어머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이 집 필요 없으시죠?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망하면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요양원비도 못 낼 텐데요. 순자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에요. 수진 씨가 발뺌했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가, 어머님. 당장 나가라고 했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요양원비 못 받으셔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수진 씨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날 밤, 순자 씨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수진이가 왔었어. 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너는 몰랐니? 뭐려? 순자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며느리 말대로. 니네가 정말 힘드니? 힘들긴 한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순 없죠. 제가 혼자 해결할게요. 민수야,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랑 사이가 안 좋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요즘 많이 싸워요. 돈 문제 때문에.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손 벌리면 안 돼.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빌리면 되는데 당신이 자존심 때문에. 수진아,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더 이상 피해줄 수 없어.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혼할래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네, 어차피 당신은 가족도 못 지키잖아요. 돈도 못 벌고
나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수진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민수가 붙잡았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어떡해요? 수진 씨가 비웃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수진 씨는 짐 싸던 것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 돈 못 구하면 진짜 이혼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가 나가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집을 다시 팔면, 아니, 그럴 순 없었습니다. 이미 한번 배신했는데 다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야.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민수야. 순자 씨는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한데 순자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2억이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왔을 때도 같은 금액이었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니네 부부가 짜고 온 거니?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부인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몰랐고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자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 담보대출 받으라고 그 말하러 온 거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민수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널 믿었어. 이번엔 정말 변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또 이러니? 엄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엄마, 제발. 민수야.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지 마.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았구나. 희망을 가졌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민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신에게 손을 벌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며칠 후,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자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또 돈을 요구했군요. 강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어르신 원하시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형까지 갈 수 있어요. 순자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이제 멈춰야 해요. 이게 진짜 아들을 위한 길이에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가 아닌 형사 재판이었습니다. 합의 위반, 재산 편취 미수, 죄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합의를 어긴 게 결정적이에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어머님께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민수는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씨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함께였고 미영 씨도 동행했습니다. 어르신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피고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친모를 기만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후에도 또다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순자 씨의 수첩, 의사 진단서,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민수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원고 본인 증언하시겠습니까?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순자 씨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친어머니가 친아들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순자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를 30년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도 하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치매라는 걸 이용해서 제 집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돈으로 차를 사고 여행을 갔습니다.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법원의 합의로 집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뒤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집 담보대출을 받으라고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저를 이용할 거라는 것을.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결심한 겁니까? 네, 순자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잘못된 삶을 살 것입니다. 처벌을 통해 진정한 반성을 하길 바랍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원고도 치매 환자인데 증언이 정확합니까? 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원고는 초기 치매로 일상생활과 증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인정했습니다. 이해 인정합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엄마,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최민수는 친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단 2년간 집행유예로 합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를 위반 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즉시 수감됨을 통지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멈춰섰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해. 엄마는 더 이상 니한테 기대도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아. 네 인생은 네가 살아.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제발 철 좀 들어라. 순자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약물 치료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왔습니다. 최민수 씨가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네, 매주 한 번씩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생활을 도와드리래요. 민수가 직접 오면 안 되니?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노숙자 센터에서요. 순자 씨는 의외였습니다. 그 아이가? 네, 매일 가서
어르신들 식사 돕고 말벗이 되어드린대요. 재판 후에 많이 변했대요. 춘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작게 웃었습니다. 잘했네. 그날 이후 매주 도우미가 찾아왔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었습니다. 춘자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민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춘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춘자 씨는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춘자 씨는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이제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희생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한 성급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열라디오였습니다.